서울이 뉴욕보다 안전하다고요? 하버드 강연장에서 한국은 아직 멀었다던 경제분석가가 단 몇 슬라이드로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로 들어가면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에드워드 존스,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정시에 오는 사람이죠. 저는 45살이고 뉴잉글랜드의 한 중요한 경제회사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일은 세계 각국의 돈과 시장을 연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였죠. 그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남색 정장에 하얀 셔츠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자른 갈색 머리에는 옆쪽에 약간의 회색 머리카락이 보이고 있었는데 그게 저를 더 지혜롭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 파란 눈이 날카롭다고 말하곤 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도 꿰뚫어볼 수 있는 것처럼요. 강의실 앞쪽에 자리를 잡고 가죽 노트북을 깨끗한 페이지로 펼쳐두었어요. 저는 항상 먼저 손으로 필기를 하는데 그러면 생각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펜은 준비되어 있고 휴대폰은 무음 모드, 그리고 머릿속은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학습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강의실은 점점 학생들과 다른 방문객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흥 강국가 변화하는 경제 중심지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죠. 주요 초점은 한국이었어요. 저는 살짝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한국을 진정한 글로벌 파워라고 부른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제 전문가적 의견으로는 한국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불안정한 나라였어요. 그래요. 그들이 꽤 괜찮은 전자제품을 만들긴 하지만 미국의 보호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죠.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들이 화려한 기술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읽은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항상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아카네 타치바나라고 쓰여 있었죠. 그녀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한국의 소위 성공에 대한 강의네요. 그녀가 살짝 눈을 굴리며 속삭였어요. 교수님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회의적인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게 좋았어요. 강의실 앞쪽에 큰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자신감 있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사벨라 크루즈 박사님이구나 싶었죠.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키는 약 170cm 정도의 깔끔하게 뒤로 묶은 짙은 갈색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얇은 금색 안경을 쓰고 전문적인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어떤 교수들처럼 지저분하거나 산만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카롭고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크루즈 박사님이 컴퓨터를 설치하는 동안 모두가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그녀 뒤에 큰 스크린에는 오늘 강연의 제목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측을 넘어서 글로벌 혁신 리더십의 현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녀가 소리 지르지 않고도 방 전체를 채우는 명확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들이 혁신과 삶의 질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기존 생각에 도전해 볼 겁니다. 그녀의 눈이 방 안을 훑더니 갑자기 저에게 멈췄어요.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존스 씨 맞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최근 분석 글을 읽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혹시 글로벌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실래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지목될 줄은 몰랐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으며 한국이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크루즈 박사님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거기에는 글로벌 도시 안전지수 2024라는 제목의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위에 서울이 있었어요. 뉴욕, 런던, 파리보다 더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었죠. 안전은 단순히 더 많은 경찰이나 카메라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크루즈 박사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차트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이건 제가 믿고 있던 것과 맞지 않았습니다. 빈 노트북 페이지를 내려다봤어요. 보통 이맘때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메모를 하고 있었을 텐데 펜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 크루즈 박사님이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했어요. 우리는 일부 국가들이 어떻게 미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7가지 핵심 영역을 살펴볼 겁니다. 종종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국가들이죠. 뭔가 이 강의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를 거라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확신으로 가득 찼던 제 편안한 세계가 갑자기 덜 견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펜을 더 꽉 쥐고 정말로 듣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요. 크루즈 박사님이 발표를 계속하는 동안 저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이제 서울의 밤 사진이 보이고 있었는데 수천 개의 불빛들이 마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 것처럼 도시를 빛나게 하고 있었죠. 정말 아름답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에는 도시 전체에 1만 개가 넘는 고품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박사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특이한 일이 발생하면 경찰이 3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겠지. 저는 2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연구해 왔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아셨나요? 크루즈 박사님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80%의 확률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뉴욕이나 파리에서는 그 수치가 단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손을 들어서 이건 아마도 너무 많은 감시 때문일 거라고 지적하고 싶었죠. 너무 많은 카메라가 항상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게 좋은 건가요? 하지만 제가 말하기도 전에 두 줄 앞에 앉아있던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크루즈 박사님이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 첸입니다. 그녀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런 안전이 단지 기술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서도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크루즈 박사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첸 씨. 중요한 점을 짚으셨네요. 기술만으로는 안전을 만들 수 없어요. 한국에는 강한 공동체 책임 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돌봐요. 기술이 작동하는 이유는 문화가 그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내용을 노트북에 적으면서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옆에 별표를 그려 표시했어요. 그래도 그녀의 대답은 생각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단지 기계와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발표는 물 관리로 넘어갔어요. 크루즈 박사님은 아리수라고 불리는 서울의 수돗물 시스템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깨끗한 흰색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5시간마다 수질을 검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또 다른 이미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깨끗한 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크루즈 박사님이 말했어요. 신뢰와 투명성에 관한 겁니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할 때 사람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이 앱을 검색해 봤어요. 정말 존재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서울 전역의 수질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그래프를 볼 수 있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크루즈 박사님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수돗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을 사서 쓰레기를 만들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죠. 서울에서는 공공물에 대한 신뢰가 돈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전에 물 시스템을 좋은 정부의 신호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사는 보스턴에서는 그냥 물이 괜찮다고 가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앱으로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크루즈 박사님이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존스 씨, 뭔가 흥미로운 것을 찾으셨나요? 마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처럼 들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 휴대폰을 들어 올렸죠. 이 앱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말 있네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정부가 이런 앱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잠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아마도 신뢰를 쌓기 위해서인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만약 수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정확합니다. 크루즈 박사님이 마치 제가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것은 책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잘할 것이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필요한 일이죠. 오늘 처음으로 제 안에서 뭔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완전한 동의까지는 아니지만 호기심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배울 것이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루즈 박사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바로 하고 노트북에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직 한국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진 않았지만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일이었죠.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에드워드 존스에게. 크루즈 박사님이 한국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자 저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녀가 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싶었어요. 아마도 이것이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요. 크루즈 박사님이 다채로운 원형 그래프가 보이는 새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제목은 글로벌 메모리 칩 시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잘 아는 분야였어요. 컴퓨터 부품과 기술이요. 드디어 익숙한 영역에 들어서게 된 거죠. 반도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크루즈 박사님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칩들은 우리 모든 전자기기의 두뇌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제 분야였으니까요. 기술 회사들에 대한 많은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저는 몸을 바로 세우고 동의하거나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차트가 나타났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DRAM 메모리 칩을 만드는 회사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DRAM은 컴퓨터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북램노스램, 즉 삼성 메모리의 글로벌 브랜드명은 세계 DRAM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박사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한국 회사인 하이코닉스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북램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파란색 조각이 거의 파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이코닉스를 나타내는 빨간색 조각은 더 작았지만 여전히 인상적이었죠. 이 한국 기업들이 함께 세계 메모리 칩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요? 제 보고서에서는 항상 미국의 기술 혁신이나 중국의 제조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을 세계적인 리더로 언급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크루즈 박사님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이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기술을 개선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공장에 거액을 투자함으로써 선두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빠르게 적었어요. 30년간의 리더십이라고요? 그건 운이나 일시적인 이점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NAND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또 다른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원이 꺼져 있어도 휴대폰에 사진과 파일을 저장하는 종류의 메모리죠. 샘프로 또 다른 한국 기업이 이 시장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아까 제 회의적인 생각에 동조했던 일본 학생 아카네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더 이상 비웃고 있지 않았어요. 이마에 약간의 주름을 지으며 집중해서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 크루즈 박사님이 말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위한 칩이 부족했을 때 이 한국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고 어떤 산업이 기다려야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파워입니다. 저는 그 칩 부족 사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가격이 올랐고 게임 콘솔은 구하기 불가능했죠. 저도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썼지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누가 해결책을 통제하고 있는지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크루즈 박사님은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요. 전기차 배터리였습니다. 여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의 LG파워 솔루션이 1위입니다. 중국 기업이 2위고요. 하지만 3위와 4위도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트에는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한국 기업으로 나와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이름 옆에 별표를 그리며 이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자동차의 부품이 아닙니다. 크루즈 박사님이 강조했어요. 배터리 기술은 에너지 저장, 환경 솔루션, 심지어 군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터리 분야를 이끄는 자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크루즈 박사님이 10분 휴식 시간을 알렸을 때 저는 자리에 앉아서 제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페이지에 적힌 사실들은 명확했지만 그건 제가 수년간 믿어왔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방의 모든 가구가 재배치된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몇몇 동급생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좋은 질문을 했던 중국 학생 마야 첸을 발견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그들의 그룹에 다가가며 말했어요. 안전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야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은 놀랍지만 좀처럼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온 키가 큰 학생이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저는 앙투안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KTX 열차가 99.9%의 정시율로 운행된다는 걸 아세요? 프랑스에서는 우리 TGV가 시간표에서 15분 이내에 도착하면 다행이죠. 저는 이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배운 것들을 공유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모두 제가 놓친 한국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강의를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제 이해의 빈틈을 채우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크루즈 박사님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저는 노트북에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판단하기 위해 기다리는 전문가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싶어하는 학생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쩐지 그것이 발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크루즈 박사님의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 나라의 의료비 비교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숫자들이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의사 방문이 보험 없이 수백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진료가 약 5,000원, 즉 4달러 정도 듭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잘못 읽었나 싶어 세게 눈을 깜빡였어요. 4달러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회사에 훌륭한 건강보험이 있어도 의사를 만나는데 25달러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질은 낮을 거예요. 제가 스스로를 멈추기도 전에 소리내어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방어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낮은 비용과 좋은 품질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건 기본적인 경제 원리잖아요. 크루즈 박사님은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존스 씨. 결과를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 암의 생존율, 수술 성공률, 치료 대기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암 생존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크루즈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환자들은 종종 같은 날에 전문의를 만나고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펜이 노트북 위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멈춰 있었어요. 이건 제가 의료경제학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보고서에서 저는 항상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는 높은 가격과 함께 온다고 주장해 왔어요. 그건 제가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던 시장 원리였죠. 저는 지난 1시간 동안 적은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 의료. 각 영역은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거죠. 냉혹한 진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틀렸던 겁니다.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 약간 틀린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그 능력에 대해 깊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성을 자랑으로 여기는 분석가로서 이건 가슴 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크루즈 박사님은 다음 주제인 인터넷 인프라로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전 세계 인터넷 속도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초당 230메가비트로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또한 한국은 전국적으로 오지 네트워크를 처음 출시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것을 적으면서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피크 시간대에 가끔 느려지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영화를 더 빨리 다운로드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크루즈 박사님이 계속했어요. 농촌 지역과 작은 섬까지도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은 교육, 의료, 취업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평등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인터넷이 여전히 느리고 불안정한 미국의 작은 마을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연구를 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좋은 연결성이 부족해 경쟁할 수 없을까요? 크루즈 박사님이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방 안의 학생들이 열심히 손을 들고 참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생 앙투아는 교통 시스템에 대해 물었고 독일 학생은 재생 에너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끝나자 크루즈 박사님이 저를 직접 바라보았어요. 존스 씨, 자세한 필기를 하고 계셨는데 한동안 질문을 하지 않으셨네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모든 눈이 저를 향했어요. 이게 제 실현의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요. 제 오래된 견해를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할 것인가.
제 직업적 자존심이 오늘 배운 것과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글로벌 시장을 분석해 왔습니다.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전통적인 지표에 초점을 맞춰왔죠. GDP 성장, 주식시장 실적, 금융 안정성 같은 것들이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잠시 멈췄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주신 것들은 이런 지표들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인프라 품질, 기술적 리더십,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이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오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뭔가를 놓쳤다고 인정하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장처럼 느껴졌어요. 크루즈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최고의 분석가들은 자신의 모델이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를 인식합니다. 존스 씨. 시각을 넓히는 데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강의가 마무리되면서 저는 이상하게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강화하길 기대하며 왔습니다. 대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고 떠나게 되었죠. 한국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국가가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요. 제 노트북은 제 이전 믿음과 모순되는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위협을 느끼는 대신 저는 뭔가 예상치 못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흥분이요.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의문을 제기할 가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학생들이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자리에 앉아 제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차트와 숫자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어쩐지 이 불편한 진실이 수년 만에 얻은 가장 가치 있는 통찰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이 빠르게 비어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다음 수업을 향해 서둘러 나가면서 배운 것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제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페이지에는 7가지 핵심 영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 물, 배터리, 반도체, 의료, 인터넷, 교통. 각각은 제가 평생 직업 생활 동안 믿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제 물건들을 싸고 있었어요. 마치 3시간 전에 이곳에 걸어 들어왔던 에드워드 존스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의 에드워드는 자신에게 너무 확신이 넘쳤죠. 지금의 에드워드는 동시에 더 작아지고 또 어떻게든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가 노트북을 닫고 있을 때 크루즈 박사님이 제 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특별히 강의에 몰입하신 것 같았어요. 존스 씨,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몰입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도전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나이에서든 교육의 목적이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녀와 함께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아시아 시장을 분석해왔어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읽는 보고서를 써왔죠. 만약 제가 그들에게 계속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면 어떡하죠? 오후 햇살이 복도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비치던 것과 같은 태양이었지만 어쩐지 세상이 이제 달라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석은 우리의 관점에 의해 제한됩니다. 크루즈 박사님이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기꺼이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건물 입구에서 헤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회사의 동료들로부터 온 3개의 이메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우리의 분기별 예측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버드 캠퍼스는 봄이 되면 정말 아름다웠어요. 녹색 잔디밭이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펼쳐져 있었죠. 학생들은 나무 아래에 앉아 책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벤치를 찾아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쓰려고 계획했던 자신감 넘치는 보고서가 이제는 얕고 불완전하게 느껴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른바 전문가라는 저, 에드워드 존스가 퍼즐의 중요한 조각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해야 할까요?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일이 아니라 내일 일정 알림이었습니다. 영국 그룹 미팅 비교 인프라 모델 오전 10시. 크루즈 박사님이 저를 목록에 추가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걸 건너뛰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익숙한 생각들의 편안한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이 모든 새로운 질문들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쉬울 테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막고 있었어요.
아마도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도전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또는 아마도 자존심보다 더 나은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호기심이요. 저는 그 벤치에서 노트북을 꺼내 새 문서를 열었어요. 맨 위에 이렇게 타이핑했습니다. 경제지표로서의 인프라 재고찰 항공 모델. 제 손가락이 잠시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리다가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이건 단지 한국에 대한 제 견해를 수정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성공을 판단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는 거였어요. 제가 평생 직업생활 동안 사용해온 도구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였죠. 제가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마야 첸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존스 씨, 내일 연구 그룹에 참여하시나요? 크루즈 박사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언급하셨어요. 저는 단 1초만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석할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예전 보고서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을 단지 따라가는 자들이지 리더가 아니라고 일축했던 보고서들이었죠. 오직 주식시장 성과와 GDP 성장만을 기준으로 국가들의 순위를 매겼던 보고서들이요. 지금 보니 그 시각이 너무 제한적으로 느껴지는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 판단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제가 생각을 그렇게 완전히 바꾼 것에 대해 비웃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 계속해서 넓고 좁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분석하는 것은 갑자기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남색 정장이었어요. 똑같이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의 관자놀이 부분에 회색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죠. 같은 파란 눈이 저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해 있었어요. 내 이름은 에드워드 존스야.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난 선임 경제분석가이고 방금 배울 것이 많다는 걸 발견했어. 그 말이 이상하지만 옳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까지 너무 꽉 끼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이제서야 벗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제의 깨달음으로 가득 찬 노트북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연구 그룹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모든 답을 가진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가진 학생으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야드를 가로지르는 동안 태양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고 저는 그 속으로 걸어가는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호기심 많고 그리고 어쩐지 이전보다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